호밀밭의 파수꾼. 리더지나.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여기 또 하나의 고전 명작이라 불리는 소설이 있다. 고전이라 그런가? 역시 제목은 알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던 책이다. 오랜 시간 동안 책장에 얌전히 자리하고 있던 이 책을 한 달 전부터 일부러 책상 위에 꺼내놓았었다. 이번에는 읽으리라. 반 이상을 읽고 나서 딸에게 말했었다. 나는 이 책 재미가 없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내 타입이 아닌가 봐. 애가 이상한 것 같아. 정신이 온전치 않아. 그리고 이틀 후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앞 부분보다는 눈이 머무르는 부분이 많아졌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일단 내가 읽은 책은 민음사의 예전 출판본이다. 읽은 후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최근 번역된 것이 오역도 적고 작품의 분위기를 잘 살린 듯하다. 2023년 출판본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밀밭의 파수꾼의 번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에 있다. 이 책은 주인공 홀튼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뉴욕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는 2박 3일간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소설이다. 제목인 호밀밭의 파수꾼의 의미는 책의 후반부에 묘사되는데 아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셀린저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홀튼 콜필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하지만 이번을 합하면 벌써 4번째 퇴학을 당한다. 홀튼이 문제하여서 퇴학을 당했을까? 딱히 그렇지도 않다. 시험에 낙제했기 때문이다.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시험에서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작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영어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역사 등의 다른 과목에선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제를 했다. 그는 예민, 섬세, 감정적, 충동적, 즉흥적, 결벽증 성향, 순수함 같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홀튼은 사춘기의 반항아적인 기질의 소유자다.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상에 싫기만 하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한심하고 거짓 같다. 그의 행동에는 이율배반적인 면도 존재한다. 기성세대들이 마련해 놓은 기존 질서를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들이 하는 술과 담배, 성매매 시도까지 한다. 이런 모습은 역시 사춘기 시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민음사의 이전 번역본에서는 제대로 표현 안 된 듯하지만 각종 욕설이나 비속어도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 예나 지금이나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비속어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삐뚤어져서 인품이 나빠서 저속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 수 없는 혼란과 혼동을 거센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식적인 어른이자 부자인 부모에게서 받은 혜택은 누리고 있다. 용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기숙사에서 도망 나와 3일 동안 집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렴하지만 호텔에 머물 수 있었다.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흡연과 음주도 마음대로 한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여자친구들에게 전화하여 그 중 한 명을 만나 데이트도 한다.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가 좋아하는 희귀 음반도 사며 가지고 있는 돈을 탕진한다. 홀튼은 원래 반항적이었을까?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전환점이 된 사건, 사랑했던 남동생 엘리의 죽음. 그가 엘리를 묘사하는 부분은 찬양에 가깝다. 그보다 더 똑똑한 아이도, 사랑스러운 아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엘리가 백혈병으로 죽은 직후 홀튼은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서 크게 다칠 정도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이 홀튼이 세상에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동생이 사라졌다. 그리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른들만 남은 세상, 이 세상이 홀튼은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학생인 그의 세상이었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숙사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얻어터지기도 한다. 자신의 퇴학, 장래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애정 어린 조언에도 진심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고요? 글쎄 이야기가 긴데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난 선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선생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생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고 말이다. 내가 엘크톤 힐즈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주위의 가식적인 인간들만 우글거렸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였다. P. 26. 홀튼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버둥거리고 더 반항적인지도 모른다. 본인도 그렇게 싫어하던 어른이 되고 있고 될 것을 알기에 거부하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피비도 어른이 되겠지. 유일하게 어린 시절이 전부인 동생 엘리만 순수의 세계에 남아있다. 어떤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한다. 저렇게 유리 진열장 속에 가만히 넣어두어야만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P. 165. 혼자가 싫었던 혼자를 좋아할 것 같았던 홀튼은 전화번호를 뒤지며 여러 사람을 만난다. 좋아하지 않는 여자친구, 형의 친구, 어쩌다 만난 창녀, 이전 학교 친구 등을 만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자신도 모르게 어른인 척도 해보지만 항상 어린애 취급받으며 초라한 신세가
이제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홀든.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을 보인다.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집을 떠나 서부로 갈 생각을 한다. 그 전에 사랑하는 동생, 피비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간다. 마침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다. 자고 있던 피비는 반갑게 오빠를 맞이하지만 눈치 빠르고 영리한 피비는 오빠가 또다시 퇴학당한 것을 눈치챈다. 여기에 홀드는 이런저런 학교 생활의 부당함, 엉터리 같은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으며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피비는 오빠에게 한마디 한다. 오빠는 모든 일을 다 싫어하는 거지? 그 애가 이런 말을 하니 나는 우울해졌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말하지 마.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오빠가 싫어하니까? 학교마다 싫다고 했잖아. 오빠가 싫어하는 건 100만 가지도 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틀렸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물었다. 피비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그럼 뭘 좋아하는지 한 가지만 말해봐. 피. 225. 홀든은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다. 피비는 홀든에게 실제적으로 되고 싶은 게 뭔지 대답하라고 한다. 변호사나 과학자 같은 그런 것으로 말하라고. 피비는 홀든의 말투도 지적한다. 욕 좀 하지 말고 말 좀 곱게 하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홀든이 대답한다. 이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한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피. 229, 230. 홀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른의 세계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은 그들이 타락하는 것, 어른이 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피비도 서서히 어른이 되어갈 테니 말이다. 홀드는 실제와 이상의 혼돈을 겪으며 그토록 되고 싶지 않았던 어른이 되고 있다. 며칠 동안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겪은 듯한 홀드는 피비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술과 담배를 퍼부었고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거의 못 잔 홀든의 몸은 병들었다. 책의 마지막 챕터는 굉장히 짧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홀든의 1인칭 시점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마지막에 홀든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모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병원에서는 신체적 치료 외에도 정신과 치료도 하는 듯하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에게 앞으로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 묻는 질문도 어리석다고 한다.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홀든에게 지금까지의 경험은 모두 폭풍우 같았다. 어른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속한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피비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벽에 욕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지웠지만 문지르는 것으로만 지울 수 없는 낙서들처럼 말이다. 난 올라올 때와는 다른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그곳 벽에도 이런 18이라는 낙서가 있었다. 다시 손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칼 같은 걸로 새겨져 있어서 지울 수가 없었다. 하긴 쓸데없는 일이긴 했다. 100만 년을 걸려서 다 지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전 지구상에 씌어있는 이런 18이라는 낙서의 절반도 지우지 못할 테니까. 그걸 전부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피. 265. 포기 아니 체념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를 지켜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저런 욕을 몰랐으면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서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홀드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형에게 했다. 형은 그의 생각을 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걸 후회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것뿐. 이를테면 스트라드레이터나 에클리 같은 녀석들까지도. 모리스 자식도 그립다. 정말 웃긴 일이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피. 278, 279. 지나간 시기는 떠나버린 시간이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는 더욱 특별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이기에 그런 행동을 이제는 다시 못할 것 같기에 더 그리워진다. 어른이 된 내가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일 것이다. 단순한 성장 소설로만 본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들도 생각난다. 뭔가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을 볼 때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읽을 때 느낌도 받았다. 사춘기 소년들의 어른을 흉내내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는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도 생각난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1950년대 시대에 도전한 내용에서는 제임스 딘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도 떠오른다.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읽고 나서 한참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도 생각난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데미안의 싱클레어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처럼 혼란, 고통, 아픔, 좌절이 필요한가 보다. 파리대왕의 소년들처럼 어른 사회를 흉내내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이 책의 홀튼처럼 반항도 필요하다. 기성세대를 얌전히 받아들이는 미래세대는 사회를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아파하며 반항하며 서로 부대끼면서 퍼나가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홀튼이 살았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요구하는 공부를 하며 어른들에 의해 정의된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학교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다.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의 염증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성찰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반항도 아픔도 성장의 한 과정이다.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 말하고 싶다. 딱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 라고.